저기 혹시 출연료 있습니까? 뭐 받고 싶은데 출연료? 가볍게 한 서술 한 문제 정도. 서수야. 와. 너무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많이.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평소처럼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 선생님. 자, 우리가 할 것은 자, 우리 친구 PPT랑 나랑 왔다 갔다 잘 이렇게 해야 되네. 오케이? 자, 이럴 때는 이제 제목을 딱 잡아주시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멋있지 않습니까? 시작! 세계화 시대 정치 그리고 국제관계. 드디어 국제관계 단원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같은 영상입니다. 1단원에서 우리가 행복에 관해서 했잖아.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일. 개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2단원에 와서는 이제 지역사회와 관련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점 모니터링 보고서 이런 것도 작성하고 그랬죠. 좀 고생했어요. 네. 개인에서 지역사회. 우리 주변으로 좀 더 확대되면서 이제는 우리 인식의 지평이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국제까지. 국제까지 나아갔다. 자, 여러분 혹시 영화 아르고라는 영화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르고라는 영화가 있는데 1979년 성난 시위대에 점령당한 이란의 미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저로 피신한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투입된 CIA 구출 전문 요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가짜 SF 영화 제작사를 세워서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예. 손 한번 자,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여기서 끊으니까 뭔가 여러분들 똥 싸다 맞는 느낌입니다. 그 똥싸다 맞는 느낌, 뭐 닦여지지 않은 그런 느낌, 예, 느낌적인 느낌인데 일단 여기까지 보고 사실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끝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 작전이 굉장히 기발하죠, 그렇죠? 네, CIA여서 그런지 굉장히 구출 전문 배우가 요원이 이렇게 작전을 잘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실화였어요. 네, 실화입니다. 그래서 스텝으로 위장한 채 결국은 공항으로 향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질문.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장 작전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겁니까? 미국이 이란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거짓으로 어떤 국제관계를 매정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국제관계의 변화를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이 잘 안 웃지만 오늘은 좀 약간 많이 웃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많이 웃어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관점과 국제관계인데 일단은 국제관계의 변화에 오늘 많이 초점을 맞추도록 할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 건데 여러분들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다툼이 난 적 여러 번 본 적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누가 중재를 합니까? 담임 선생님이 중재를 하죠. 그렇다면 영역을 확장시켜서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유엔 맞습니다. 유엔 맞아요. 유엔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국제기구의 국제연합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도 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국제기구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EU도 있고요, 나토도 있었고 다국적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소수인종, 국제적 영향력 있는 개인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은표현 여기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맺는 개인 중에서 어떤 사람 대표적으로 떠오릅니까? 빌 게이츠. 맞아요. 빌 게이츠도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지원금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축구 선수인데 항상 골 넣으면 펠레 아니고 국적 알려지. 코트디부아르 드록바입니다. 드록바. 그렇지. 첼시에 뛰었던 드록바. 항상 골 넣고 이렇게 하잖아. 뭐라 부르니 이 사람들? 검은
검은 예수라고 부릅니다. 검은 예수. 검은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코트디부아르도 내전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하루만 멈춰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이 멈추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수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가수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지금은 누굴까요? 아이언맨? 뭔 소리죠? 아이언맨이 가수인가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국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BTS 그렇죠. 그 이전에 누구였을까? 단언컨대 우리나라 말고 마이클 잭슨이 세계 평화의 전도사였다라는 거. 히어 더 월드 노래 부를 때. 자,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자, 실제 수업인데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왔는데 좀 지구촌 하니까 썰풀이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수업과 관련 없지만. 오케이? 예전에 너희들 권상우 아니? 권상우. 말죽거리 잘못해. 굉장히 유명한 배우잖아.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조폭 김태촌 압니까? 김태촌? 김태촌. 뭐더라? 홍배 어떻게 김태촌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니? 혹시 모릅니다, 쌤님. 굉장히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이 사람이 와우 진짜 거의 위 선배들 다 이렇게 칼잡이였는데 다 칼로 제압하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이제 건달의 세계 속에서 높은 단계에 올라갔는데 악한 짓을 해서 그런지 잡혀갑니다. 어디로? 교도소로 잡혀갑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목사가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혼이 담긴 구라입니다. 네, 혼이 담긴 구라. 목사 행세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한류 스타였던 권상우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조폭들이 권상우 집에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사였던 김태촌이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협박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대사를 쳤냐면 야 김태촌인데 너희 집이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자, 정말 무서운 건달이 집에 이런 전화 있을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정말? 잘 떨리죠?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근데 우상우가 이걸 녹음을 딱 시켜요. 그걸 제보를 해가지고 방송사, 연예가 중계, 뭐 이런 뉴스 다 이 사람의 육성을 국민들이 다 듣게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네티즌들이 이제 김태천을 조롱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조롱했냐면 아까 내가 지구촌 하니까 생각났어. 이 촌자. 나 지구촌인데 나 지구촌인데 지구가 하나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나 김교촌인데 너희 집이 양면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나 과일촌인데 너희 집이 과일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동방신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허그란 노래가 있었어. 그 노래. 가사가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 그 멤버 중에서 미키 유천이 있었는데 네티즌들이 미키 유촌이라고 붙여. 야 나 미키 유천인데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게 좀 웃어주세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었다. 지구가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네. 하나 더 있었어요. 나 유인촌인데 그때 연예인 유인촌이 역사 스페셜을 촬영했었거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너희 집에 역사 스페셜이 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개그가 있었다. 이건 편집해야 될 것 같아. 자, 국제관계. 편집하지 마, 얘들아. 이런 거. 아닙니다, 쌤님. 선생님 아까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편집하니까 더 좋은 것 같다. 네. 그래. 구독자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구독자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역시 선생님. 국제관계 이제 갑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영역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드는 관계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국가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영역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가를 중심으로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자. 자, 우리나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 아 역시. 각기 막. 오 제법. 제법. 선생님 대단합니다 선생님. 울릉도 덕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주도 이렇게. 역시 역시 선생님이다. 일본 대충 그랬어. 카메라 이쪽 보고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김태촌은 이제 집에 보냅시다. 김태촌 씨, 설마 김태촌 씨가 유튜브 안 보겠지? 관심 없을까? 관심 없어. 관심 1도 없어. 중국가 시키더라. 중국에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중국이죠? 그렇죠? 네. 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러시아가 있고, 여기는 한국이 있는데, 한국이 불로 갈라져 있죠? 네.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다. 진짜. 진짜로 뭐죠? 여기는 뭡니까? 일본. 여기 이 태평양 너머는 미국이. 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을 몇 몇이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많지만 어떤 나라들이야? 국제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이다. 이 국제관계 속에서 이 남한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냐?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어떤가요? 심각합니다 선생님. 네, 좀 심각하다고 얘기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평화를 추진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좀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매우 그래도 우호적이죠. 그래도 우호적이야. 자, 근데 일본과 최근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나빠졌죠. 상당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불화수소 수출을 뭐 했어요? 규제해줘. 엄폐가 되게 졸린 것 같아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신과의 싸움 이겨내십시오. 파이팅. 예. 자, 왜 은폐 생각했을 때 예. 불화수소를 규제한 이유가 뭘까? 내가 힌트를 줄게. 네. 너가 지금 부회장이잖아. 예. 너도 잘 나간다 생각했는데 너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 있어. 어떻게 하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어. 네. 근데 여기 봐봐. 너가 여기 있었는데 너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라이벌도 아니었어. 여기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의 이제 머리 끝까지 다 쫓아온 거야. 어떤 느낌이 나지? 답답합니다. 답답하지. 예. 견제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 예. 네, 이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국가 경쟁력 순위를 코로나 이후에 발표를 했거든. 오케이. 1위는 어느 나라일까? 한국이요. 부동의 미국입니다. 미국. 2위는 어딜까? 중국.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3위가 중국이에요. 4위가 어딜까? 한국. 일본. 4위가 독일이에요. 일본은 7위입니다. 일본 7위. 우리나라 몇일까? 우리나라 9위거든. 와, 좀 국뽕이 좀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치를 봤을 때 GDP가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이야. 좋은 집회네 선생님. 되게 놀랍죠, 그렇죠? 예. 네. 진심 어린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이 카메라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수업하는 것처럼. 오케이. 예. 네. 그래서 거의 다 따라잡았다. 그럼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컸는데 예전에는 또 퀴즈 한번 내볼게. 예전에는 선진국 대열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이 나라를 넘어야 돼. 이탈리아. 어떻게 알았지? 감사하죠 선생님. 책에서 읽었습니다. 책에서 읽었어? 예. 내가 얘기하긴 했던 것 같은데. 알겠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를 이제 넘어서진 못했고요. 이탈리아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소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수준남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의 특징을 보면 주권 국가를 다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성의 논리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용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9위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9위인데 네. 통일이 되면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1위.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인구가 독일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는 인구가 1억인데 여기는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GDP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산력이 그만큼 매우 올라갔다는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하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네. 투자자들도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국가 성장은 물론이고 게다가 만약에 핵무기까지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면 일본으로. 그냥 이런 상태에서 놓고 엄청난 부분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통일을 못한 이유가 뭐죠? 사상의 차이입니다 선생님. 저 특징에서 사상의 차이기도 하고 주변 주변국의 뭐에 의해서 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통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자,
북한을 지지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중국. 이렇게 네. 소련. 공산권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이 이 라인을 지키려고 한 거야, 이 라인을. 오케이? 왜냐면 이 라인이 넘어가면 곧 이 라인도 어떻게 돼? 넘어가요. 태평양만 건너면 바로 미국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큰 어떤 냉전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받고 마지막에는 무정부성을 지닌다. 아까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이 유엔 얘기를 했어요. 유엔 얘기. 유엔이 여러분들 강제성이 있을까? 있어요. 유엔은 강제성이 없어요. 권고할 수 있지 강제적인 제재나 조치는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국제관계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뭔가 재밌지 않습니까? 계속 해보지 않나요? 예. 아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국제관계가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단계를 볼 거냐면 이제 첫 번째는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1648년 국가 우위와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주권 단위, 주권 국가의 어떤 한 단위,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개념을 명확하게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19세기 후반인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유럽의 주권 국가 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돼요. 여러분들 제국주의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 영국이랑 프랑스죠. 그렇죠. 제국주의. 식민지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막 점령하기 시작하죠. 예. 아프리카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프리카의 지금 수도가 아프리카 수도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위도와 경도 그러니까 국경을 보면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죠. 중단 정책, 횡단 정책. 그렇죠.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착취하죠. 그리고 이들이 건너와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일본으로 지내요. 일본을 이제 어떻게 하죠? 네, 완전히 서구 시스템화 시킨다. 근데 이제 이 일본은 이 제국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엄청나게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전국 시대를 통일해버리고, 네, 그죠? 전국 시대 통일해버리고 메이지 유신을 만들어서 이제 남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남한이 뭐가 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렸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볼 건데 유럽의 아까 전에 3위라고 얘기했었던 이제 독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일로 이제 가볼 건데 이제 우리가 3번에 국제연맹을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전쟁을 얘기해야 돼요. 자, 국제연맹 이전에 세계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전쟁이 뭐였을까요? 세계 2차 대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가장 큰 전쟁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세계대전 한번 가보죠. 1차 세계대전은 왜 발생하죠? 미리 식민지를 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식민지 간의 전쟁도 있었고 촉발시킨 사건이 그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사건. 사라이버 사건.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하죠. 네. 그게 촉발이 돼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편을 먹죠. 어떻게 편 먹습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 크, 러 이렇게 편을 먹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어느 쪽이 이깁니까? 이쪽이 이기죠. 자, 이 이후에 주변국들이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을 갚아라고 엄청나게 동촉을 합니다. 독일은 어떻게 되었냐?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냐?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먹고 싶은데 돈을 수레에 싣고 가야 돼요. 이렇게. 네, 100억 마르크를 내고 음료수를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음식을 이렇게 딱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그대로 있으십시오. 음식을 그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손님이 내신 돈의 가치가 2배로 그 짧은 사이에 뛰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는 얘기들은 돈을 가지고 불장난하고 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돈이 아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독일의 이때 경제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을 가지고 장난을 친 국가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전쟁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이 세계의 무정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데 그 기구가 바로 국제연맹이라는 기구였어요. 근데 이 기구는 한계점이 있어.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 주요 강대국들이 다 빠졌어요. 주요 강대국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기구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국제연합이 창설되기 이전에 1차 세계대전 끝났다. 독일은 초인플레이션 허덕이고 있고 경제력도 엄청 안 좋은 거야. 게다가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터졌었고 그 여파가 유럽까지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인들은 이때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지도자 한 명 등장하죠. 시대의 히틀러가 등장. 시대의 악인 히틀러가 등장. 히틀러가 국민들을 결집시키기 시작해. 자, 봐봐. 일본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그 영주들, 지방의 영주들이 서로 뭐 군흥할거하고 다투면서 영역 다툼을 막 했었잖아. 근데 이렇게 날뛰는 국내 상황을 제압하면서 한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외부에 뭘 뒀기 때문에, 적을 뒀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단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독일도 똑같은 전략을 써요. 외부에 적을 둡니다. 게르만족은 가장 우수하고 게르만족 이외의 민족은 열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를 했을 건데 진화론 얘기하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독일에. 우생학 관련. 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되고 열등한 유전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독일인들, 게르만인들이 가장 싫어했었던 민족이 유태인이었죠. 그렇죠?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나라부터 쳐들어가요? 2차 세계대전 시작을 하죠. 아니죠. 폴란드부터 쳐들어가죠. 폴란드에 있던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또 역사를 좀 얘기해 드리자면 유럽을 한번 그려볼게요. 유럽을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지중해예요. 오케이. 자, 독일이 이쪽에 있죠. 그렇죠? 근데 독일이 이 대륙 지역 쪽은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서쪽에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을까? 영국. 여기 영국이 있었던 거. 영국이 굳건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 그리고 이쪽에는 누가 버티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버티고. 스탈린그라드, 이 그라드라는 이 라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피해 능선을 이룰 정도로 막 참호들이 시체의 산이 될 정도로 그 참호를 넘어 시체의 산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독일의 약점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되었다?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중전선이 형성되면서 독일은 좀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쉽게 안 됐고, 그리고 이때 같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과 이제 연락을 했을 때 독일과 일본은 상당히 밀접한 어떤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일본이 거의 동아시아의 황제 자리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거의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 다 쓸어버립니다. 식민지배 다 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본이 약간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었어. 미국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미국과 일본의 거리는 어때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엄청나게 멉니다. 태평양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본이 두려웠던지 어디를 공략하기 시작합니까? 진주만을 공습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히틀러가 처음에는 이 공습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어떻게 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끌어들이기 싫었기 때문이다. 근데 일본의 욕심은 히틀러의 욕심보다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만을 공습하기 시작한 거죠. 진주만을 공습한 이유가 뭘까? 그렇죠. 물자라든지 비행기가 미국 대륙에서 일본까지 한 번에 날아올 수가 없다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근데 그 뒤부터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이게 사실 우리 지금 대륙의 어떤 그 역량을 따져보면 가장 축복받는 땅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은 천연 자원도 엄청나고 그 국민들의 생산성도 엄청납니다. 독일에서 그때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가장 유명했던 무기가 뭐였어요? 전차부대였죠. 그렇죠. 독일 안에 전차부대였습니다. 근데 전차 생산량이 독일 생산량보다 미국이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몇 배, 2배, 3배 이상의 생산력을 보이죠. 군사 전문가들이 그때 미국의 생산력을 얘기했을 때 마치 게임에 치트키를 쓰는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은 솔직히 엄청나게 GDP 및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돼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진주만을 습격하면 중간에 일본까지 올 때 여기를 거칠 만한 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뭘 만들어 버릴까요?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나가죠. 그래 그 다음에 미국은 엄청나게 훌륭한 무기를 하나 만들어요. 뭘 만듭니까? 먼저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전이 돼서 유럽은 독일을 이제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고 일본은 결국에는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뭐 몰락이 일본 직전까지 갑니다. 많은 사상자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권들이 완전히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이것도 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 전까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나 뭐 애덤 스미스 이런 경제학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인간의 이성은 무한하게 인간을 진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인간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된다. 사람들이 이제 실존적인 반성을 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연합이 무엇이다? 국제연합이 창설돼요. 국제연맹의 그런 어떤 약점을 보완해서 국제연합이 창설이 되는데 이때 국제연합에 들어왔던 나라들 중에서 굉장히 강대국들이 딱 5국가가 떠오르는 별로 만들어집니다. 자, 전쟁을 가장 크게 승리로 가져다준 누굽니까?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소련이죠. 소련. 그 다음에 영, 중. 자, 이 5개국이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비상임이사국. 이 나라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원래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임이사국 5개는 무조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9개국 이상은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그 안건은 통과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5개의 강대국이 등장을 했는데 자, 패가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어떤 느낌이 어떠하니? 공산주의 말 들으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북한 가고 싶나요? 레드적인. 매드적인? 무슨 말이죠? 매드적이라는 말이. 레드요, 레드. 레드적인. 맞아요. 레드적. 자, 자유주의 국가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죠. 자유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소련과 중국을 필두로 나라가 됩니다. 자, 이때부터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 어떤 시대냐? 냉전의 시대, 콜드워의 시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콜드워 한번 떠올려보세요. 차갑게 싸운다는 뜻이죠. 대놓고 싸워요? 대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에는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푸틴이죠. 푸틴이 이제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에 초청을 받는 어디 하는지 잘 생각해. 오스트리아였나?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대통령이랑 딱 이제 1대1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푸틴 대통령 여기 이 나라 방문 처음이시죠? 공식적인 방문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닙니다. 냉전시대 KGB 요원으로 활동할 때 몰래 잠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말 이 공산권 국가를 세계로 뻗뜨려 나가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공산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첩보 활동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구가 뭐였냐면 바르샤바 조약기구. 들어봤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죠? 네. 자, 이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도 있습니다. 뭘까요? 자유주의 진영에서 만든 거. 나토가 있죠. 이 둘의 대립이었다고 보시면.
자, 그렇게 냉전이 있다가 냉전이 격화된 전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확 좀 이제 직접 붙은 건 아닌데 자유주의 진영을 지향하는 국가와 공산주의 진영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뒤에서 서로 군사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전쟁이 있었냐? 6.25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자, 남한과 북한의 6.25 전쟁 당시에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한에는 전차가 없었어요. 네. 북한에는 소련이 지원해준, 중국이 지원해준 엄청나게 많은 전차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 만에 밀려버려요? 일주일 만에, 예, 뭐 2, 3일 만에 수도 함락돼 버리고 그 부산까지 내려와 버리죠. 어디서 싸웁니까?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죠. 네. 그 상황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미국이 도와주죠. 2차 상륙시켰죠.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145대 때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때 누가 개입했어요? 중국이 개입해서. 그래서 최근에도 또 이게 문제가 됐죠. BTS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6.25 전쟁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표현했는데 또 중국이 섭섭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6.25 전쟁도 역시 냉전의 결과물로 남게 되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거는 1970년대에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할까요? 미국이 국제전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입니다. 패배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베트남. 그 베트남의 그 지형과 기후 조건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미군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자유주의 진영이 이때 미군들이 썼던 소총이 뭐였냐면 M16이었어요. 네. 여기는 뭐 썼을까요? 화승총. AK-74죠, AK-74. 네. 어느 총이 더 좋을까요? AK-74. 왜냐면 M16 이때 그냥 보급이 돼. 써보라고. 개발자는 이 총이 완벽한 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뭘 안 줬냐면 너희들 군대 가면 다 알 것 같아. 소총을 닦는 그게 있어요. 도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다 분리해가지고 닦아요. 왜냐면 너희들 총 나갈 때 이게 직선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아세요? 회전력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큰 살상력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쪽에는 구멍이 나오면 요만해요. 근데 뒤쪽에는 어때? 완전히 근육이 완전 터져가지고 죽어나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통로가 자주 막히는 총이 M16이었어요. 근데 AK는 세계의 어떤 전쟁의 역사를 바꾼 최고의 명품 도구, 전쟁 무기였다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지는지 물에 젖어도 격발이 엄청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사소한 어떤 전쟁 무기 싸움도 굉장히 베트남 전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것은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의 사상자가 또 부풀려져서 이제 발표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반전 시위가 와가지고 또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빠르고 보여줘야 돼. 자, 그래서 냉전 체제의 대립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트루먼 독트린 발표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공산주의 전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창설하고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조직됩니다. 자, 그리고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종식이 됩니다. 어떤 전쟁에 의해서?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래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는 아시아 진영의 어떤 전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몰타에서 만나서 평화협정을 하고 그 뒤에 데탕트라는 시대가 옵니다. 데탕트는 프랑스어로 휴식 이런 의미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국가 간 협력과 교류 증가, 국제 분쟁의 증가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이념을 가지고 싸웠다면 이제는 실리와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싸우게 된다. 양극 체제에서 이제는 단다극 체제로 변화되어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바르고를 보여줘야 되는데 볼까요? 이후의 영상은 영화의 결말을 눌러주세요. 자, 1.2배속 그럼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